정은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콩으로는 김태현님께서 들어와 주셨고요. 유튜브는 585분 정도, 5분 정도 들어오셨고요. 지금 정재현님, 써니스카이님, 최성우님, 박진호님 이렇게 들어와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첫 코너 오늘도 뉴스픽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먼저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 패널로 새롭게 합류한 분입니다.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뉴스 브런치 처음 나오셨는데 인사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집 사는 정치평론가 조성실입니다. 원래 정치하는 엄마들 전 공동대표랑 활동가로 활동해 왔고요. 예. 이제 정치평론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이 많이 되고 나는 모르는 영역을 누군가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정치가 우리의 삶이고 정치를 그렇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예. 친숙하게 여러분들과의 어떤 간격을 줄이는 평론가 발표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옆집 산다고 그렇게 표현해 주셨군요. 예. 자, 그럼 오늘 두 분과 함께 얘기를 좀 시작해 보죠.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던 최근에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이 전 연인에게 결국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위치 추적의 실효성의 문제도 이번에 좀 제기가 됐고 경찰 대응 문제, 스토킹 처벌법에 허점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떤 사건이었는지 어떤 지적이 나오고 있는지 먼저 조성실 전 대표께서 먼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스토킹에 시달리면서 신변보호를 신청했던 여성 피해자가 네. 지난 11월 19일 11개월간의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다 결국 전 남자친구로부터 피사를 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스마트워치로 사고 당시 2번이나 경찰에 SOS를 신청했지만 예. 초동 대응에 실패하면서 결국 그 같은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이웃이 흉기에 찔려 있는 모습을 신고하고 그 이후에 경찰이 도착해서 병원에 이송된 도중에 사망을 하게 된 사건인데요. 네. 22년간 제정 요구가 되어왔던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4월 20일 공포돼서 10월 2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SOS를 쳤던 여성이 결국 살해됨으로써 공분과 슬픔이 들끓고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국가적 책임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문제점을 들여다보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두 분은 이 사건에서 어떤 부분을 주목하고 계시는지 먼저 개선해야 될 것들은 또 뭐라고 보시는지 신보라 의원께서 먼저 좀 얘기를 해 주시죠. 네, 이 사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많이 들고요. 충분히 이제 법이 제정이 됐고 이제 실효가 된 이 네.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 적절한 보호 등이 이루어졌다면 방지할 수 있었던 범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진짜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서 이런 스토킹이 발생될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서 그 잠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 조치라 그러면 네, 맞습니다. 잠정 조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말하자면 당일 100m 이내 접근 금지랄지 통신 금지, 서명 경고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유치장에 이제 구속하는 그런 4가지 정도의 조치를 기본적으로 취할 수 있는데요. 네. 경찰이 피해자로부터 신변보호 요청을 받고 나면 그 조치를 법원에 신청을 해서 그렇죠. 결정이 전달되면 이제 시행이 되는 형태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잠정 조치가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해자에게 전달이 되어야만 이렇게 발효를 하는 구조인 거예요. 근데 네. 이 사건이 범행이 발생되기 전에 그 직장에도 이 가해자가 찾아가는데 그때 그 시간대에 이 잠정 조치 결과는 나왔었지만 가해자에게 전달이 되지 않아서 네. 이 잠정 조치에 따른 처벌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잠정 조치가 가해자에게 전달되는 그 시간과 잠정 조치 결정된 시간 사이에 빈틈이 있다 보니 그러네요. 그 사이에 직장에 찾아간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가 없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그 잠정 조치를
경찰이 신청을 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1, 2, 3, 4, 5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접근금지, 통신금지, 서명경고는 신청을 했지만 이게 그 구속은 인신구속 아닌가요? 예. 유치장에 이제 구속을 하는 거는 이게 법원으로부터 결정이 나오려면 2, 3일 정도가 좀 소요되는 형태의 내용이기 때문에 경찰이 시급성을 감안을 해서 이 조치를 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집까지 찾아와서 결국 흉기로 이제 칼을 그렇죠. 찌르는 이런 범행까지 결국 가게 될 수밖에 없었다. 예. 세 번째는 그 스마트워치를 갖고 있었어요. 신변보호 요청을 하게 되면서 피해자분이 긴급 호출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지급을 받게 됐는데 당일 이제 19일 날 가해자가 찾아오게 되니까 그걸로 2번이나 호출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오차값이 일정 정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위치에 대한 위치값에 오차값이 있었다 보니 그걸 네. 인지하지 못하고 위치값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만 출동을 한 겁니다. 다른 지역으로. 그래서 네. 주거지가 가장 가까운 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를 먼저 가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오차로 인한 문제가 굉장히 있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네, 예.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 이제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피해자 보호, 가해자 통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진행이 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그러네요.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런 네. 측면에서 저는 이 잠정 조치는 법원으로부터 나오는 대로 즉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바뀌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가해자에게는 통제 의무만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법원으로 결정이 나오는 즉시 발효가 효력이 있는 걸로 있는 형태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로 이 잠정 조치 4호 적용이 네. 일정 정도 통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인신 구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조치들은 빠르게 할 수 있는 반면 이 조치의 경우에는 2, 3일 정도 걸린다. 아까 얘기하셨죠. 네, 라고 했는데 저는 이 접근 시 처벌하는 조항으로는 접근하면 처벌한다. 이거는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형사적 조치와 법원의 결정 뭐 그런 것들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게 아니라 잠정 조치를 어길 시에는 바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서 잠정 조치 4호를 즉시 발효해서 인신구속하는 방향 그런 방향으로 또 다시 신청하고 다시 또 그 법원에서 승인이 그럼 나오고 경찰의 인위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마트워치 관련한 건데 스마트워치가 지금 확보된 물량이 올해 기준으로 올해 9월 기준 3,700대에 불과하다고 해요. 네. 근데 올해 신변 보호 건수만 해도 1만 4천 건이 넘는데 그 신변보호 신청 건수에 비해서는 정말 턱없이 부족한 물량인 거죠. 그래서 이제 스토킹 처벌법 이후에 신고 건수도 굉장히 폭증하고 있는데 관련한 인력, 물량 이런 것들은 전혀 지원 대책이나 예산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한 보강도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전성시 대표께서는? 네, 저는 이 법안이 통과되는 당시에 이미 너무 불충분하고 누더기 상태로 법안이 통과됐다라는 비판이 많이 있었고 그거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어떤 국민적 공분이 일게 되면 사실은 발표 중심으로 굉장히 빠르게 입법과 행정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막상 일선에서는 일을 할 수 없는 구조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아까 스마트워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인력 문제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APO라고 학대 전담 경찰관이라는 직무가 있습니다. 네. 근데 현재 전국에 한 600여 명, 650여 명 정도가 전국에?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전국 경찰서에 여성과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주로 학대 피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담당하는 여천 개에서 이것을 감당하고 있는데 전국 경찰서 개수가 256개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이 업무를 전담하시는 기억만 해도 11개 이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도에 200명 이상을 충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직무가 현재 경찰서에서 가장 기피되는 1호 직무이고 왜 그럴까요? 직급도 전체적으로 낮고 승진이나
승진이나 뭐 이런 게 안 되는 거군요. 승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좀 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지만 지원자가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살인적으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업무가 그냥 많으니까. 상상만 해봐도 학교 폭력, 그다음에 최근 문제가 됐던 아동학대, 네. 그리고 이런 신변보호 등을 요청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직접 대응하진 않더라도 업무 관리 대상에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됩니다. 인원이 관리해야 될 네. 인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래서 거죠. 이 피해자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SOS를 쳤을 때 경찰로부터 바로 연락을 받지 못했던 적이 있었다라는 지인의 인터뷰가 나왔더라고요. 예. 이전에. 예.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담당자가 한 명이라서 그리고 업무용 폰으로 이제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상 바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그래서 상상해 보시면은 한 명의 경찰관이 교대가 없이 계속해서 여러 이 사람을 지원할 수 사람들의 있겠는가. 아동학대 피해자, 뭐 학교폭력 피해자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인적인 어떤 전문성을 갖춘 인적 구성을 확대하고 그걸 위해서는 사실 예산이 확실히 필요하거든요. 인력 충원이 없이는 허울뿐인 법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네요. 네, 두 번째로는 이 인신구속과 같은 경우에는 예. 잠정조치 절차가 필요하지만 접근금지 신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경찰이 좀 더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현재 법안에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반의사불벌 항목이라는 네. 그러니까 피해자가 본인이 이제 관련해가지고 다시 이 전체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은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네네. 처벌을 원하지 네, 않으면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네. 근데 이런 부분은 스토킹 범죄의 어떤 본질적인 이해가 부족한 그러니까 법안의 항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까 누더기라고 표현한 게 이런 네, 거군요. 협박을 받으면 네. 사실은 이게 친밀했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협박을 받거나 이랬을 때 사실은 처벌이나 이런 부분을 피할 수밖에 없게 되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에 이런 스토킹 처벌법이 도입되기 전에 특별 신고 기간을 갖고 경찰청에서 자료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특별 신고 기간. 네, 근데 한 달 동안 1,279건이 접수가 됐는데 그 중에 피해자가 92%가 여성이었고 최근 5년간 이제 데이트 폭력으로 살해를 당하거나 살해 협박을 받았던 살해 피해자가 227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해 평균 45명 정도가 살해되고 있고 거의 매주에 한 명씩 한 주 한 명 정도가. 네, 데이트 폭력으로 살해를 당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젠더의 이제 그런 프레임이 없이 젠더라는 렌즈가 없이는 사실 설명할 수 없는 여실히 여러 가지 데이터나 국내외적인 연구 자료들이 이걸 입증하고 있는데 현재 정치권에서 굉장히 젠더 공방이 되면서 내년도 대선에 이것을 굉장히 정치 공학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국면이 보이면서 네. 굉장히 유감스럽고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지점이다. 그러네요. 경찰이 해야 할 일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부분이 아닐까 싶고 앞서 여청계, 여성 청소년, 네. 아동 청소년 네. 쪽의 문제에 인원과 인력과 지원이 이렇게 적다는 것도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요. 앞서 그 입법과 시행이 되는 것 자체가 저희가 너무 보여주기식으로 되어 네. 있는 부분도 국민들이 좀 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분명히 드네요. 자, 이제 이 앞서 지금 잠시 또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조금 더 들고 가보죠. 네. 결국은 이 앞서 스토킹에 관련돼서 여성이 데이트 폭력으로 앞서 신고한 것만 해도 92%가 여성이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이것을 여성 살해 페미니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논쟁이 좀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고 장혜영 의원 또 이준석 대표가 이제 서로 다른 입장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두 분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저는 제가 20대 국회 때 직접 데이트 폭력 방지법 처벌법을 직접 네. 발의를 했고 예. 관련한 재정 활동도 이제 벌였었는데요. 네. 저는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자는 것이 페미니즘의 영역이라고도 생각하지 않고요. 데이트 폭력이 젠더 내추럴한 범죄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저는 장혜영 의원과 이준석 대표가 벌이는 공방 자체가 데이트 폭력 근절에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남녀를 불문하고 예. 교제를 가장한 폭력은 없어져야 한다. 이 예.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동의하고요. 그렇죠. 여성이 폭력으로부터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동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성이 안전하려면 페미니즘 하라.
이런 주장으로 가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그 거고요. 논리는 연결이 어렵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고자 91%라고 하는 것도 맞고요. 예. 또 최근 그 5년 정도 일어난 그 폭력 피해자 중에 여성이 차지하는 그 비율도 71%예요. 데이트 폭력 피해 대부분이 네. 여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여성이 데이트 폭력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전문가들도 대부분의 이런 데이트 폭력이 여성을 대등하게 보지 않고 그렇죠. 비하하고 이 여자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뭔가 소유욕과 불안감이 이러한 폭력으로 이어진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걸로 보았을 때 네. 이게 젠더 내추럴한 범죄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어떻게 보십니까, 조 대표께서는? 네, 요즘 대한민국 교육에서 문해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고 서점가를 또 막 돌풍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 둘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방이 굉장히 문해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공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페미니스트가 되라라는 어떤 뭐 선동적 표현이라기보다 이런 현실을 봤을 때 대한민국 여성들이 페미니스트가 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어떤 문제의식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페미니즘이 이렇게 세 마디 정도로 정리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소중하다, 당신도 소중하다, 누구 하나 더할 것 없이. 그러니까 내가 소중한 만큼 이제까지 제 오랜 역사 동안 여성에게 이루어졌던 어떤 사회 구조적인 차별의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페미니즘이라면 그런 의미에서 현재 페미니즘에 대해서 내리고 있는 정치권의 여러 가지 정치 공학적인 정의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이 문제에 있어서 이제 공방에서 저는 정말 깜짝 놀라서 다시 이제 그게 정말 사실인지 막 이제 확인을 해봤던 부분이 뭐 조선인 우물 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반유대주의라든지 이런 것들과 결부를 지으면서 뭐 고유정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를 위해서 페미니즘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약간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셋 중에 하나다. 첫 번째 데이터를 사회과학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문해력이 없거나 두 번째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내릴 수 없거나 세 번째 이건 굉장히 소시오패스적인 반응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연 2번일 거라고 사실 뭐 거의 확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뭐 흑인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떤 범죄 발생률이 높다. 그래서 흑인을 차별하는 게 말이 되냐, 단언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건 너무나 큰 비약이고 예를 들어 흑인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서 사회과학적으로 정말 범죄 우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사회 구조적인 어떤 변화를 이끄는 것이 정책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과 맥락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여실히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 피해가 일어나고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정치권이 책임을 가지고 마이크를 써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왜 이런 어떤 굉장히 필요 없는 공방과 감정전이 이루어지는지. 근데 그게 저는 호랑이 등에 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이번에 당대표 선거나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대남이라고 수식되는 어떤 표심과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많은 정치적인 활동과 입지를 만들어 왔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굉장히 위험한, 그러니까 이전에도 사실은 정책적으로는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되게 많았지만 새로운 정치에 대해서 좀 기대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발언은 더군다나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내릴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본인이 이거를 정말 몰라서라기보다는 다음 대선을 두고서 그리고 그 다음의 대선이나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팬덤이나 혹은 자신의 지지층에 대해서 대변해주는 역할을 당 대표이자 선대위원장으로서 정말 부적절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대한민국 정치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에 굉장히 저해되는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자, 이 데이트 폭력의 문제는 어쨌든 좀 앞서 얘기해 주신 문제들 속에서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신보라 의원께서도 끝으로 조금 더 이 제도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저희가 또 주목해야 될 부분들을 끝으로 좀 더 얘기해 주시죠. 실은 이제 지난 20대 국회 때 뭐 여러 이런 폭력 관련 방지 법안들이 많이 제출이 됐었습니다. 제가 20대 국회 때 이제 데이트 폭력 방지법도 제출을 했었었는데 이제 스토킹 처벌 방지 법은 어떻게 보면 또 지속성이 핵심이라서 좀 지속성을 증명해낼 수 없으면 또 이 법에 대한 처벌 대상에 좀 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 스토킹 처벌법과는 별개로 데이트 폭력 처벌법이라고 하는 규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요.
또 이제 약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 둘 네, 간에는. 약간 차이가 있죠. 보호 네. 대상. 왜냐하면 네. 그간 여성폭력 이제 방지법이랄지 아니면 가정폭력 방지법은 그 그 완전한 혼인 관계 아니면은 사실혼 관계까지만 보호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 보호 대상이 아닌 영역에서는 보호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없었죠. 전혀.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일정 정도 이제 보완한 입법이 된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하는 또 영역들이 있다라고 아.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스토킹 처벌법이 여성의 보호에 일정 정도 있지만 피해자의 보호에 있지만 대체적으로 외국의 법들이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오히려 그 거주지로부터 가해자를 분리를 시키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해자로 나가게 하는 예,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피해자가 이제 나갑니까? 그렇죠. 피해자가 쉼터로 인도가 된다거나 우선은 그렇습니다. 분리 조치를 단행을 하면 우선 쉼터로 입소 안내를 하고요. 그 기준이 외에 조금 다른 다르군요. 거주지를. 그래서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 피해자 여성분도 쉼터로 나가 있다가. 안내를 받았고요. 그래서 짐을 이동시키기 위해 집을 또 방문을 했었고 아마도 또 한 달 다른 가까이 뭐 나가게 물건들을 찾기 위해서 아마 집을 방문하는 과정에 이 같은 또 사건이 사고가 벌어진 일어났군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좀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예,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 사실은 근원적인 생각, 피해자와 가해자에서 네. 어떻게 네. 다룰 것인가 하는 생각이 중심이 돼야지만 되는 거군요. 조 대표께서도 끝으로 한 말씀 잠깐 해주신다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이제 이 법안이 사실상 유명무실을 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처벌법이라고 하는데 처벌이 이거를 안 지키면은 뭐 3년 이내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 예. 흉기를 쓰면 5년 이내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 굉장한 입법 성과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왔거든요. 근데 이제 여성계를 비롯한 현장에서 요구를 해왔던 그룹에서는 사실상 이 법안은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이 스토킹 범죄라는 것이 본인이 무서워 내가 엄청난 그렇군요. 처벌을 받을 것 같아라고 멈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그 가해자의 상황도 구속하지 못하고 있다. 네. 그래서 그 한계가 있다라는 네.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뉴스픽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영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어떤 사람들은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신이 삼루타를 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3분 즉석